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 후보를 선출하는 뉴욕주 예비선거가 오늘 일제히 진행됐습니다. 뉴욕주 최초의 한인 연방하원에 도전하고 있는 척박 후보와 줄리언 후보의 선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유권자 자격검증을 위해 활용하려던 이민자 신분 확인 데이터베이스 세이브 시스템 사용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미국 시민들을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을 추진합니다. 수수료가 75%나 인상되면 가족이 함께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수천 달러에 달해 상당수 가정이 시민권 취득을 미룰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절반이 넘는 미국인이 병원비와 약값 걱정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문제로 여겨졌던 의료비 부담이 중산층과 고소득층까지 확산하면서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법안을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시켰습니다.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 영향 평가를 면제해주고 노후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등 45가지가 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 후보를 선출하는 뉴욕주 예비선거가 오늘 일제히 진행됐습니다. 뉴욕주 최초의 한인 연방하원에 도전하는 척박 후보와 줄리언 후보의 선전이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자입니다. 2026년 뉴욕주 예비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주내 각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각 정당의 연방하원 의원, 주 상하원 의원, 그리고 주지사와 감사원장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선거입니다. 특히 2명의 한인 후보가 연방하원 의원에 도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 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나서고 있는 척박 후보는 2013년부터 하원 의원직을 맡고 있는 그레이스 맹 의원과 대결을 펼칩니다. 또 7선거구에서는 줄리언 뉴욕시 의원, 안토니오 레이노소 브루클린 보로장, 클레어 발데즈 뉴욕주 하원 의원, 노동운동가 비랄 쿠마 등 쟁쟁한 후보들과 사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선거구 모두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 만큼 예비선거 문턱만 넘으면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승리가 유력하다는 시각입니다. 주 하원 선거에 나선 한인 의원들은 일찌감치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롱김 의원은 40선거구에서 단독 후보로 나와 주 하원 8선에 도전하고 있으며 25선거구에 출마한 공화당 케네스 백 후보 역시 경쟁 후보가 없어 11월 본선거로 직행했습니다. 뉴욕 주지사 선거에 민주당은 캐시 호콜 주지사가 단독 출마했으며 공화당에서도 브루스 클레이크먼 후보가 단독 출마해 예비선거 없이 본선거에 진출합니다. 주 감사원장 민주당 예비선거는 토마스 디나폴리 감사원장과 드류 워셔 전 뉴욕 뉴저지 항만청 수석보좌관, 라즈 고일 전 캔사스 주의원이 경합을 벌입니다. 오늘 뉴욕주 예비선거는 잠시 후 오후 9시에 종료됩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연방정부가 유권자 자격 검증을 위해 활용하려던 이민자 신분 확인 데이터베이스 세이브 시스템 사용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미국 시민들을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스파클 스쿠나난 판사는 어제 최근 개편된 세이브 시스템이 미국인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중앙 집중형으로 수집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절차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세이브는 원래 연방주 정부가 복지수급이나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신청자의 시민권, 이민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해온 국토안보부 산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연방정부의 이 시스템을 활용해 주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우정국에는 각 주의 공식 유권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에게만 우편 투표용지를 배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가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통합 공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최신 상태가 아닐 수 있어 귀화 시민권자들이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일부 주에서는 세이브 조회 결과를 근거로 유권자 등록이 취소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편된 시스템이 사회보장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하도록 설계돼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쿠나난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정부가 미국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했고 그 결과 신성한 투표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과 시민권 확인을 위한 세이브 시스템 활용을 계속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정부가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을 추진합니다. 현재 $760에서 $1,330로 무려 75%나 인상을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가족이 함께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에 수수료가 수천 달러에 달하면서 상당수의 가정이 시민권 취득을 미룰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은 어제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과 저소득층 대상 수수료 면제, 감면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 수수료는 종이 신청 기준 현재 $760에서 $1,330로 $570 인상됩니다. 온라인 신청 수수료도 $710에서 $1,280로 80%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신청이 거부된 뒤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비용도 크게 인상됩니다. 종이 신청 기준, 재심사 수수료는 $1,475, 온라인 신청은 $1,425로 각각 인상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의 수수료 면제 제도와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수수료 감면 혜택도 폐지됩니다. 다만 현역 군인과 군 복무자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는 유지됩니다. 행정부는 시민권 심사에 투입되는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수수료만으론 심사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려워 납세자가 부족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민심사 강화와 불체자 단속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민단체들은 시민권 취득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영주권자와 저소득층의 귀화가 지연되고 시민권 신청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저소득층 영주권자나 가족 단위 신청자의 경우 수천 달러의 비용 부담이 발생해 귀화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에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USCIS는 향후 규정 제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시행 시기와 최종 수수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방법원이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식품권으로 정크푸드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제한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승소한 원고 측은 법원의 결정이 전국적으로 푸드스탬프에 의존하고 있는 수백만 가구의 필수식품 지원을 회복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어제 농무부가 주 정부의 식품 구매 제한 면제 요청을 승인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푸드 스탬프는 약 4,200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농무부가 주 정부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무부는 지난해부터 20개가 넘는 주에 대해 스냅 수혜자가 식품권으로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사탕, 일부 디저트류 등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면제를 승인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콜로라도,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에 거주하는 스냅 수혜자 5명이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구매 제한이 불법이며 계산 과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당뇨나 알레르기 등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식품 접근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잭슨 판사는 68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농무부가 스냅 프로그램의 행정적, 물류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한적 목적의 시범사업은 승인할 수가 있지만 의회가 정한 식품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 방식의 면제는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스냅 가구의 건강한 선택을 장려하려는 목적을 가질 수 있고 이를 위해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법과 자체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농무부는 판결 이후에도 스냅 혜택이 이른바 정크푸드 구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무부 대변인은 납세자 재원이 정크푸드 구매에 사용돼선 안 된다는 생각은 논란이 될 일이 아니라며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절반이 넘는 미국인이 병원비와 약값 걱정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저소득층 문제로 여겨졌던 의료비 부담이 중산층과 고소득층까지 확산되면서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양질의 의료보험을 갖추고 진료비와 처방약 비용을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이른바 의료비 안전층 비율은 49%에 그쳤습니다. 갤럽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의료비 안정층 비율은 2022년 61%에서 2023년 55%, 2024년 51%로 꾸준하게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갤럽은 1년 사이 약 280만 명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으로 새롭게 편입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응답자의 41%는 진료비 또는 처방약 비용 가운데 하나 이상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10%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 자체가 부족한 데다 병원비와 약값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비용 위기층으로 분류됐습니다. 의료비 불안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응답자의 51%는 향후 1년 안에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답했으며 42%는 처방약 가격 상승을 우려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의료비 문제가 더 이상 저소득층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연소득 12만에서 17만 9,999달러 가구의 약 3분의 1이 의료비 부담을 호소했고 연소득 18만 달러 이상 가구에서도 20%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18세에서 29세 가운데 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3명 중 1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반면 50에서 65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층에선 최근 2년간 의료비 부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은 가파른 의료비 상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갤럽은 의료비 증가 속도가 물가 상승률과 임금 인상률을 웃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의료비 지출은 2024년 5조 3천억 달러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2.9%에 머물렀습니다. 연방의회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법안을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시켰습니다.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 영향 평가를 면제해주고 노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등 45가지가 넘는 조항을 담은 패키지 법안입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21세기 주거로 가는 길 법안을 찬성 85명 대 반대 5명으로 가결했습니다. 하원도 이번 주 같은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이 법안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에게 보다 좋은 조건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 영향 평가를 면제해주고 노후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등 45가지가 넘는 조항을 담고 있는 종합 패키지 법안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통과된 것 중 가장 규모가 큰 주택 관련 법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법안에는 젊은 층이 좀 더 쉽게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소액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연방정부 보조금을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앞서 공화당 상원은 사모펀드 등 기관 투자자가 주택을 대규모로 사들여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억제하는 조항을 추가하려 했으나 하원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최종 법안은 단독주택을 350채 이상 보유한 기업이 추가로 주택을 사들이는 것을 제한하는 수준에서 절충됐습니다. 최근 주택 부족 및 주거비 급등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각종 규제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가 신규 주택 건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요에 비해 부족한 주택은 추정 방식에 따라 약 150만 채에서 730만 채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LA 지역 냉동창고 화재가 엿새째 이어지면서 LA 카운티 전역의 대기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복잡한 구조와 잔불로 인해 완전 진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스트 LA 지역 보일 하이츠의 대형 냉동창고 화재가 며칠째 이어지며 진화 작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 17일 오전 보일 하이츠 1400 로스 팔로스 스트릿에 위치한 리니지 로지스틱스의 대형 냉동식품 창고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약 50만 제곱피트의 규모입니다. 리니지 측은 초기 조사 결과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와 관련된 작업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AFD는 이번 화재를 다수의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매우 복잡한 화재로 규정하고 헬기와 지상 진압 장비를 병행 투입해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국은 3,000갤런 규모의 대형 물투와 헬리콥터를 투입해 방화제를 살포한 뒤 사다리 관창을 이용한 대량 방수 방식으로 전환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화재 여파로 보일 하이츠 동쪽 지역에는 연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남부해안 대기관리국은 해당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연기는 시간대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소방당국이 외벽 개방 작업을 진행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농도가 다시 짙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대기질 알림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시는 지난 20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소방관과 응급구조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LA를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에서 테슬라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주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사망을 하고 운전자는 사고 당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 중이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연방교통당국은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한 심층 조사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도로교통안전국이 최근 텍사스 휴스턴에서 발생한 테슬라 사망 사고에 대한 특별 충돌 조사를 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특이 정황이 있는 사고와 관련해 특별조사를 진행하는데 조사 건수는 연간 100여 건 수준입니다. 해리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따르면 지난 19일 테슬라 모델 3 한 대가 도로를 벗어나 고속으로 주택을 들이받았고 현관에 있던 70대 여성이 이 사고로 인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이용 중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이 완전 자율주행을 뜻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X를 통해 말도 안 된다. FSD는 주택가에서 천천히 주행하는데 이번 일은 과속사고였다고 항변했습니다. 테슬라가 도로교통안전국 특별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연방당국은 2016년 이래로 테슬라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관련 사고 50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진행했으며 가장 최근엔 2023년 7월 관련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특별조사와 별개로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감독형 FSD의 위험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FSD 탑재 차량 288만 대를 대상으로 충돌 및 교통안전 위반 사례를 조사했으며 올해 3월 조사 대상을 320만 대로 확대해 시야가 좁은 상황에서 위험을 충분히 감지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민자 구금 수용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매입한 전국 11개 창고 중 7곳을 다시 처분하거나 다른 연방기관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대규모 추방 정책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약 10억 달러를 투입해 전국의 여러 창고 시설을 매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11개 시설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매입한 창고 7곳에 대해 이민자 구금시설로 쓰는 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대 1,500명 수용 규모로 추진되던 뉴저지 록스버리 창고 개조 계획도 결국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 창고를 구금시설로 바꾸기 위해 1억 2,930만 달러에 매입을 했으나 뉴저지 주 정부는 즉각 저지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왔습니다. 연방정부가 결국 한 발 물러서자 셰릴 뉴저지 주지사 등 지역 정가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주최한 2026 청소년 통일 골든벨 뉴욕대회에서 송은채 양이 우승했습니다. 송 양은 지난 21일 퀸즈 한인교회에서 열린 대회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문제를 마치며 골든벨을 울려 대회 최고상인 통일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승한 송양은 오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되는 2026 청소년 평화통일 어드벤처 참가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이 행사는 전세계 해외통일 골든벨 우수 참가자들이 한국에 모여 평화통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통일 골든벨 뉴욕 대회에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 중고등학생 40여 명이 참가해 평화통일과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지식을 겨루며 뜨거운 경쟁을 펼쳤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에 따르면 55세 한인 지양 오테가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아스토리아 3사 에비뉴와 38스트리트 교차로에서 보행자 녹색 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남쪽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쉐보레 말리부 차량에 치였습니다. 오테가 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58세 여성으로 사고 직후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망한 한인 오테가 씨는 플러싱 병원에서 투석 전담 간호사로 근무를 해왔으며 사고 당일에도 13시간 동안 연속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평소에도 과속을 하거나 난폭 운전을 하는 차량이 많아 지역 주민들이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포트리 한인사회에 따르면 어제 새벽 팰리세이드 애비뉴 인근에 위치한 고층 코업 건물의 진입로 도로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조사 결과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수압으로 인해 집안이 침하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함몰된 지점에서 수돗물이 계속해서 범람하면서 경찰은 추가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 주변 차량과 보행자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근의 또 다른 고층 콘도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는 피해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주변 주택가에 단수 조치가 내려지면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흐린 가운데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